나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아니었다. 북한군 병원에서 나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지 결정해야 하는 선별자였다. 약품은 늘 부족했고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갈렸다. 그날 23살 병사가 내 앞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의사로 살 수 없다고 말이다. 이제부터 나의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군 배치를 받은 날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나 역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26의 나이에 함경북도 청진 근처 군부대 병원에 배치되었고 처음 병원 건물을 팠을 때는 생각보다 낡은 시설에 놀랐지만 곧 적응하리라 믿었다. 병원은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깨진 유리창이 여기저기 보였다. 폭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보다 곰팡이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대자였고 나를 사무실로 불러 간단한 환영 인사를 건넨 뒤 병원 규칙을 설명했다. 약품은 항상 부족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상부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당부가 있었다. 첫 주에는 주로 외래 환자를 받고 대부분 감기나 가벼운 부상이었다. 병사들은 20대 초반이 많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피부가 거칠고 눈빛이 흐릿한 청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 증상을 설명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진찰했다. 하지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었고 항생제조차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약품 창고에는 텅 빈 선반이 많았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의약품 상자들만 남아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입원 환자를 맡게 되었다. 21살 병사가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실려왔고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지만 마취제가 충분하지 않았고 환자는 비명을 질렀다. 간호병 2명이 환자를 붙잡고 있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합을 맞췄다. 수술 후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지만 약품과 과장은 다른 중증 환자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독만 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다행히 그 병사는 회복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손이 계속 떨렸다. 의대에서 배운 표준 치료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 능선을 바라보며 이것이 군의관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배웠고 나는 그 믿음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자라나고 있었다.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로 접어들면서 약품 부족은 더 심각해졌다. 매달 초 약품과에서 배급 목록을 받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물량은 절반도 안 되었고 어떤 달은 아예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진통제와 해열제 같은 기본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항생제는 금처럼 귀했다. 약품 창고 열쇠는 원장이 직접 관리했고 사용 내역을 일일이 기록해야 했다. 어느 봄날 폐렴 환자가 3명 동시에 입원했고 모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항생제 주사를 놓아야 했지만 재고는 2바이 알밖에 없었고 원장은 1명에게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새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누가 가장 위중한지 판단해야 했다. 23 병사는 체온이 39도를 넘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25 하사는 기침을 심하게 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28 중사는 군 경력이 오래되었고 가족이 평양에 있다고 했다. 결국 체온이 가장 높은 23 병사에게 항생제를 투여했고 나머지 2명은 해열제와 링거만으로 버텨야 했다. 밤새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확인했고 25 하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새벽 4시쯤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5시에 심장이 멈췄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손을 씻으며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흐르는 감촉이 생생했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다음날 원장실에 불려갔고 환자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별다른 반응 없이 서명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를 살릴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조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누구를 포기할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매번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약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는 기다려도 되는가, 누구는 이미 늦었는가. 의학적 판단보다 다른 기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계급이 높은 환자당,
간부의 자제 평양 출신 병사들이 우선순위에서 앞섰고 일반 병사들은 뒤로 밀렸다. 나는 이런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양심의 가책은 점점 커졌다. 밤마다 잠들기 전 죽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악몽을 자주 꾸었다. 2008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다. 7월 어느 무더운 오후 원장이 전체 의료진을 회의실로 소집했고 상부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문서를 읽는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약품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졌으니 치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였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 당 간부 가족 고위 장교 특수부대 소속 평양 출신 순서대로 치료하고 일반 병사는 자연 치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는 내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의사들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아무도 말이 없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진료실로 돌아갔고 나도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저 젊은이들 중 누군가는 내 진료실에 실려올 것이고 나는 서류에 적힌 기준에 따라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첫 시험이 찾아왔다. 훈련 중 쓰러진 병사 2명이 동시에 응급실로 들어왔고 둘 다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 한 명은 23 일반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25 보이부 소속이었다. 둘 다 의식이 혼미했고 체온이 40도를 넘었다. 링거와 해열제 제고는 한 세트뿐이었고 원장은 보이부 소속을 먼저 치료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주저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고 보이부 병사에게 링거를 꽂았다. 일반 병사는 간이 침대에 눕혀졌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간호병에게 계속 물을 먹이고 체온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호흡이 약해졌다. 밤 10시쯤 그 병사는 깨어나지 못했고 새벽 2시에 사망 선고를 했다. 차가운 시신의 맥박을 확인하며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의 부재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를 살릴 수 있었다. 링거 하나면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지시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다. 다음날 그 병사의 부모가 병원에 왔고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사망 진단서를 전해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책상에 엎드렸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체제의 도구가 되어 있었고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갔다. 2009년 봄 내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3월 어느 날 심한 폭통을 호소하는 23살 병사가 실려왔고 진찰 결과 급성 충수염이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마취제와 항생제가 부족했고 원장에게 보고했더니 환자의 신원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서류를 보니 함경북도 산간 지역 출신이었고 가족은 농민이었다. 당 간부도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병사였다. 원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경과를 지켜보라고 지시했고 더 긴급한 환자를 위해 약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항의했지만 명령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환자를 병동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진통제를 최소한으로 투여했고 복부를 계속 확인하며 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환자는 이틀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3일째 되던 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복막염으로 번진 것이 분명했고 체온이 40도를 넘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원장에게 다시 보고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판단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나는 병동으로 달려가 환자 곁에 앉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가 가늘게 내뱉는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새벽 5시쯤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6시에 호흡이 멈췄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고 사망 시각을 기록하며 펜을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살 수 있었다. 이틀 전 수술을 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였다. 마취제 한 병과 항생제 몇 앰플이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23의 젊은 생명이 쓰러졌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부대에서 관을 보내왔다. 유족에게 연락이 갔고 며칠 후 그의 어머니가 홀로 찾아왔다. 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은 50대 여인이었고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사망 진단서를 건네며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지만 내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고
폭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죽어간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내가 포기해야 했던 생명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의사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명확해졌고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이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사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탈북을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갔다. 먼저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두만강 인근 출신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형과 경비 상황을 파악했다. 어느 구간이 경비가 약한지 강물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건너편 중국 마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동시에 탈북 브로커에 대한 소문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보이부에 신고될 수 있었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몇 달 동안 신중하게 관찰했고 여름쯤 되어서야 믿을만한 중개인을 찾았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병원 근처 시장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시장을 지나다 우연을 가장해 그의 가게에 들렀고 몇 번 물건을 사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탈북 의사를 비췄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3,000달러였고 중국 현지까지 안내하고 그 후 루트는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돈이 문제였다. 군의관 월급은 형편없었고 저축한 돈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금반지 1개가 전부였고 그것을 팔아도 1,000달러가 안 되었다. 결국 병원 약품을 몰래 빼돌려 장마당에 파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이미 체제에 대한 믿음은 무너진 상태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항생제와 진통제를 조금씩 빼내 상인에게 넘겼고 몇 달에 걸쳐 필요한 돈을 모았다. 9월쯤 되었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났다.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탈출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함께 갈 사람은 4명이었고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 한 명은 여자였고 나머지는 남자였다.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브로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증했다. 출발 전날 밤 숙소에서 작은 가방을 챙겼고 옷 몇 벌과 의약품 조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밝았고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을 생각했다. 3년 반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환자를 받고 살리지 못한 생명들을 기억했다. 떠나는 것이 도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아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새로운 곳에서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고 환자를 차별 없이 치료하고 싶었다. 그런 꿈을 안고 눈을 감았고 긴장 속에서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10월 16일 저녁 6시에 약속된 장소에서 일행을 만났다. 병원에서 10km 떨어진 산속 폐가였고 브로커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4명의 동료들은 하나씩 나타났고 서로 이름 대신 번호로만 불렀다. 나는 3번이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브로커는 간단하게 루트를 설명했고 오늘 밤 산을 넘어 두만강 인근까지 이동한 후 내일 새벽 강을 건너기로 했다. 일행 중 여자는 28세로 보였고 작은 체구의 짧은 머리였다. 두 남자는 30대 초반이었고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이었다. 마지막 남자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브로커는 50대였고 이 루트를 여러 번 다녀본 듯 자신감 있는 태도였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들고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 산으로 들어갔다. 산길은 험했고 경사가 급한 구간이 많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브로커는 앞장서서 걸었고 우리는 일렬로 따라갔다. 말없이 걷는 것만 2시간쯤 지났을 때 경비대 초소가 보이는 구간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초소에서 병사 2명이 순찰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10분쯤 지나 병사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 브로커는 빠르게 움직이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초소를 우회해서 지나갔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었고 발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100m쯤 지났을 때야 브로커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임시 은신처에 도착했다. 산중턱에 작은 동굴이었고 안에는 비닐과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다. 브로커는 여기서 몇 시간 쉬었다가 새벽 4시에 다시 출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물을 마시고 간단한 빵을 나눠 먹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잠들려 했지만 긴장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았다. 동굴 입구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옆에 누운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이미 잠든 듯했다. 나는 가방 속 어머니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내일이면 두만강을 건너게 되고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4시에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 1시간 반쯤 걸었을 때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물소리가 들렸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브로커는 이 구간이 가장 경비가 약하지만 물이 차갑고 깊은 곳은 허리까지 온다고 경고했다. 10월 중순의 새벽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주변을 살폈고 경비대 순찰 시간을 계산하는 듯했다. 5시 30분쯤 되었을 때 출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하나씩 물에 들어갔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장 같은 물이 신발과 바지를 적시며 온몸으로 한기가 전해졌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고 브로커가 앞장서서 안전한 경로를 안내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허벅지를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다. 강바닥의 자갈이 미끄러웠고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여자가 중간쯤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지만 키 큰 남자가 재빨리 붙잡았다. 물살이 세진 구간에서는 서로의 팔을 잡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물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강 중간쯤 지났을 때 저 멀리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경비대였다. 브로커는 움직이지 말고 물속에 웅크리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몸을 낮췄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경비병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다. 3분쯤 지났을까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브로커는 빨리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이제 절반 이상 지났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추위로 감각이 무뎌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감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축축한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브로커는 빨리 숲속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언덕을 올랐다. 20분쯤 걸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고 안에는 마른 옷과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비로소 북한을 벗어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브로커는 우리를 연길 근처의 안가로 안내했고 거기서 이틀 동안 숨어 지냈다. 조선족 가정이었고 주인 할머니는 70대로 보였다. 탈북자를 숨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하실 같은 작은 방에 5명이 함께 지냈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음식은 하루 2끼만 제공되었고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물도 제한적이었고 씻을 수도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 5명이 숨죽이며 지내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나거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브로커는 새로운 루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고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어 기차나 버스는 위험하고 화물차에 숨어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베트남 또는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다. 전체 여정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고 중간에 여러 안가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다. 1인당 2,000달러를 더 내야 했고 우리 중 아무도 그만한 돈이 없었다. 브로커는 중국에서 불법 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거나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송금을 부탁하라고 제안했다. 결국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돈을 마련하기로 했고 2달 후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연길 외곽의 건설 현장에 취직했고
조선족 행세를 하며 일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숙식이 제공되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함께 일하는 인부들 중에는 탈북자로 보이는 사람이 더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들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2달 동안 악착같이 일했고 필요한 돈을 거의 모았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과 허리가 늘 아팠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지만 잠들기 전에는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길 태국 국경을 넘는 방법,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 생각이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2월 중순쯤 되었을 때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다른 일행들도 준비를 마쳤고 우리는 다시 모이기로 했다. 건설 현장을 떠나며 지난 2달을 돌아왔다. 힘들었지만 이것도 탈출 과정의 일부였고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12월 21일 베이징 외곽의 작은 여관에서 일행과 재회했다. 2달 만에 만난 얼굴들은 모두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키 큰 남자는 공장에서 일했고 안경 쓴 남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했다. 여자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았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다부진 남자는 말이 없었지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브로커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한 후 윈난성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가는 루트였다. 전체 여정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중간에 여러 차례 검문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분증 검사가 있으면 조선족 증명서를 보여주고 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였다. 다음날 새벽 기차역으로 이동했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는 그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기차에 올라 좁은 좌석에 앉았고 창밖으로 베이징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대적인 풍경이었지만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 언제든 공안이 나타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었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고 중간에 3번 검문이 있었다. 매번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고 다행히 문제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매 순간이 아슬아슬했고 공안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옆 좌석에 앉은 중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잡담을 나누고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을 때는 12월 24일이었고 날씨가 북쪽보다 훨씬 따뜻했다. 기차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고 또 다른 안가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지하실에 방이 여러 개 있었다. 우리 외에도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고 모두 태국으로 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는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차량을 준비 중이라며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실 방은 습했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조용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차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정신을 갉아먹었고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갔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나타나 출발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2월 3일 밤 우리는 낡은 화물차에 올랐고 짐칸에 다른 탈북자 6명과 함께 탔다. 총 11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고 숨쉬기조차 답답했다. 차는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고 피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다. 머리를 화물 상자에 부딪혔고 온몸이 멍들었다. 밤새 달려 새벽쯤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브로커는 국경 초소를 피해 산길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은 가팔랐고 나무 뿌리와 바위가 길을 막았다.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하며 올랐지만 몇 번이고 넘어졌다. 손바닥이 까졌고 무릎에서 피가 났다. 3시간쯤 걸었을 때 국경 표지가 보였다. 라오스 땅으로 들어선 순간 안도감보다 더 큰 위기감이 밀려왔다. 라오스 경찰에게 잡히면 역시 북송될 수 있었고 태국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다. 브로커는 라오스에서도 안가를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틀 동안 라오스 북부의 작은 마을을 전전했고 현지 브로커들에게 인계되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만 소통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다. 쌀국수와 정체모를 고기가 나왔고 배가 고파 억지로 삼켰다. 숙소는 판잣집이었고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누웠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나흘째 되던 날 메콩강으로 이동했다. 강폭이 두만강보다 훨씬 넓었고 물살도 세 보였다. 작은 나룻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라오스 뱃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에는 우리 5명과 다른 탈북자 4명이 함께 탔고 물이 차올라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되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멀리서 순찰선 소리가 들렸고 뱃사공은 재빨리 갈대숲 쪽으로 배를 돌렸다. 10분쯤 숨어 있다가 다시 출발했고 드디어 태국 쪽 강변에 도착했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북한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었고 두만강 중국 베이징 윈난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방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고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해야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후 방콕까지 가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다. 현지 브로커가 버스를 준비했고 우리는 관광객처럼 보이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내면의 불안은 감출 수 없었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태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덜 삼엄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법 입국자를 단속하고 있었고 잡히면 구금될 위험이 있었다. 방콕에 도착한 것은 1월 15일이었고 도시는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혼잡하고 시끄러웠다. 오토바이와 툭툭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네온사인이 밤을 밝혔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고 노점상에서는 온갖 음식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우리는 중국인 거리에 허름한 여관의 방을 잡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브로커는 한국 대사관에 가기 전에 태국 입국관리소에 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입국자로 체포되어 구금시설에 들어가면 한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고 데려간다는 시스템이었다. 구금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가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태국 경찰에게 잡힐 위험이 있었다. 며칠 동안 고민했고 일행들과 의견을 나눴다. 여자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게 지쳤다며 입국관리소에 자수하자고 했다. 키 큰 남자도 동의했지만 안경 쓴 남자는 구금시설이 두렵다고 말했다. 다부진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입국관리소에 가기로 결정했고 브로커가 위치를 알려줬다. 1월 21일 아침 우리는 택시를 타고 입국관리소로 향했다. 차장 밖으로 방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 자유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입국관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에 섰고 직원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탈북자라는 것을 설명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상사를 불렀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나타났고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름과 출신지 탈북 경로를 진술했다. 통역사가 와서 태국어를 한국어로 옮겼고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몇 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고 저녁쯤 되어서야 구금시설로 이송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트럭에 실려 방콕 외곽의 구금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다. 철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고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몇몇 탈북자도 보였다. 우리는 작은 방에 배정되었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드디어 도망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났다.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견딜만 했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하루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흘러갔고 아침 7시에 기상신호가 울렸다. 세면은 공동 화장실에서 했고 찬물만 나왔다. 아침 식사는 쌀밥과 간단한 반찬이었고 맛은 없었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낮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 대부분 멍하니 앉아있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방에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 3명과 베트남 여성 2명이 있었고 모두 불법 체류로 잡혔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고 가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한쪽 구석에는 다른 탈북자 가족이 있었고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다. 아이들은 7세와 9세로 보였고 좁은 공간에서 조용히 놀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국 대사관 직원이 방문했다. 신원 확인과 간단한 면담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진짜 북한 출신인지 확인하는 질문들을 받았다. 고향이 어디인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물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군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는 것도 밝혔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며 한국 입국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구금시설의 일상은 반복되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같은 방에 있던 미얀마 노동자들은 먼저 추방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탈북자 가족도 한국으로 떠났고 우리만 남았다. 기다림은 인내심을 시험했고 때로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3월 중순쯤 되었을 때 다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고 이번에는 출국 준비를 하라는 통보였다. 일주일 후 방콕을 떠나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했다. 그 순간 믿기지 않았고 정말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행들도 같은 비행기를 탄다고 했고 모두 기쁨보다 멍한 표정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출국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켰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중국에서 건설 노동을 하던 시간, 메콩강을 건너던 순간, 그리고 이곳 구금시설에서 보낸 2달. 모든 것이 꿈 같았고 이제 곧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것들도 생각났다. 환자들, 동료들, 그리고 내가 살리지 못한 생명들. 그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3월 23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압도적인 느낌이었다. 거대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낯설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체크인 절차를 도와줬다. 여권 대신 임시여행 증명서를 받았고 그것을 보며 비로소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며 면세점을 지나갔다. 화려한 상품들과 밝은 조명이 눈부셨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은 나와 무관한 세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조용히 게이트에 앉아 탑승을 기다렸고 5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엔진 소리가 커지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이 뒤로 밀렸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중이었다. 비행시간은 5시간 반이었고 그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내식에 나왔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옆 좌석의 키 큰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역시 잠들지 못한 듯 보였다. 여자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고 안경 쓴 남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다부진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응시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한국에 도착하는 것인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고 현지 시각은 오전 9시였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구름을 뚫고 내려갔고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색빛 도시와 바다 그리고 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약간의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감속했고 마침내 멈췄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우리도 천천히 일어섰다. 기내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한국어로 쓰인 안내판이 보였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북한에서 배운 한글이 여기서도 통한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특별 입국 심사구역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다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제야 비로소 한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북한을 떠난 지 6개월 만이었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고 도착한 날 주변 환경에 놀랐다. 깨끗한 건물과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각자 작은 방을 배정받았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 있었다.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 오랜만이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가 정말 내가 있을 곳인지 의아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채워졌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소개와 법률, 교육 그리고 생활 수칙을 배웠다. 강사들은 친절했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낯설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같은 개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졌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의료진과의 상담도 있었다. 내가 북한에서 군의관으로 일했다고 밝혔고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상담사는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 지식 수준 차이가 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한 일이기도 했고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 한 달쯤 지나자 하나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다른 탈북자들과 친해졌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왔고 어떤 이는 탈북 과정에서 동료를 잃었다. 각자의 상처가 있었고 함께 위로하며 지냈다.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처음 마우스를 잡아봤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개념만 알았다. 강사가 천천히 설명했지만 모든 것이 신기하고 복잡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정보가 나온다는 것이 놀라웠고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석 달이 지나 수료 날짜가 다가왔다. 마지막 주에는 취업 상담과 주거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정부에서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나는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관련 정보를 받았다. 6월 21일 수료식이 열렸고 수료증을 받았다. 그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일행 중 여자는 서울로 가기로 했고 키 큰 남자는 부산에 정착한다고 했다. 안경 쓴 남자는 공장에 취직이 결정되었고 다부진 남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하나원을 떠나며 돌아보니 석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입주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이었고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가구는 최소한만 있었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짐을 풀며 이곳이 이제 내 집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32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긴장되었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복잡했다.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고 노선도를 보는 것도 어려웠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만 느리게 따라가는 것 같았다. 말투와 억양도 달랐고 북한식 표현을 쓰면 이상하게 쳐다봤다. 정착금으로 생활하며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도서관에 가서 의학 교재를 빌렸고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많이 달랐다. 용어도 다르고 치료 방식도 달랐다. 특히 최신 의료기술과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따라잡기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다. 손님이 많지 않아 공부할 시간도 있었고 월급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밤낮이 바뀐 생활이 건강에 좋지 않았고 점점 피곤이 쌓였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다. 10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탈북자 지원 단체를 알게 되었다. 거기서 의료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신청했다. 프로그램은 무료였고 경력 있는 탈북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교육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었고 현직 한국 의사들이 강의를 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탈북 의사 간호사들을 만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힘이 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며 첫 해를 돌아봤다.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6개월을 보냈다.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외로움도 컸다.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이 생각났고 살리지 못한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 나를 지탱했다. 새해가 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날을 꿈꿨다. 그것이 내가 탈북한 이유였고 새로운 삶의 목표였다. 2011년 새해가 밝았고 본격적으로 국가고시 준비에 매진했다. 의사 국가고시는 1년에 한 번 1월에 치러졌고 이미 첫 기회를 놓쳤기에 다음 해를 목표로 잡았다. 2012년 1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은 기초는 탄탄했지만 한국의 최신 의료체계와 치료법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었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웠다. 강사로 온 한국 의사들은
북한 출신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천천히 설명해줬다. 특히 영상 진단과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한 강의가 유익했고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MRI와 CT 같은 장비에 대해 배웠다. 낮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노원구립 도서관 3층 구석자리가 내 공부 장소가 되었고 매일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거나 근처 김밥집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의학 교재는 두껍고 어려웠지만 한 장 한 장 정독하며 노트에 정리했다.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뒀다가 다음 수업 때 질문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수입은 적었지만 생활비와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야간 근무 중에도 틈틈이 교재를 펼쳐놓고 복습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문제집을 풀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내가 한국에 온 이유였다. 여름쯤 되었을 때 모의고사를 처음 봤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주관한 시험이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400점 만점에 230점을 받았고 합격 기준인 26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양리학과 병리학 점수가 낮았고 임상 케이스 문제는 거의 틀렸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고 그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로 했다. 가을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탈북 의료인 4명과 함께 주말마다 모여 공부했다. 서로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고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한 명은 북한에서 내과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산부인과 간호사였다.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지식을 공유했고 함께 문제를 풀며 실력을 키웠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12월에 두 번째 모의고사를 받고 이번에는 275점을 받았다. 합격 기준을 넘었지만 안정권은 아니었다. 실제 시험에서는 더 긴장할 것이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었다. 남은 한 달 동안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했고 특히 임상 케이스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손가락 끝이 저리도록 펜을 쥐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2012년 1월 10일 시험 당일을 밝았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며 정신이 또렷해졌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하루가 지난 1년의 노력을 증명하는 날이었고 실패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시험장은 서울 시내 대학교 캠퍼스였고 아침 7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손이 차갑게 식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험장 입구에는 수백 명의 수험생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의실에 들어가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험 번호표가 붙어 있었고 내 번호는 4523번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빈틈없이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고 감독관들이 복도를 오갔다. 시험지가 배부되기 전 신분증 확인이 있었고 탈북자 신분증을 꺼내며 잠시 주저했지만 감독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확인만 하고 지나갔다. 9시 정각에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교시는 기초의학이었고 문제지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문제들이 이어졌고 준비한 만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중간쯤 가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고 잠시 당황했다. 깊은 숨을 쉬며 침착하게 문제를 다시 읽었고 배운 내용을 되짚으며 답을 찾았다. 시간 배분이 중요했고 모르는 문제는 표시해두고 넘어갔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오전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오후 임상의학이 더 걱정되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긴장을 풀었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스터디 그룹 동료 한 명과 마주쳤고 서로 힘내라는 눈빛을 교환했다. 오후 1시에 두 번째 교시가 시작되었다. 임상의학 문제는 케이스 중심이었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진단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한국식 치료 프로토콜을 정확히 기억해야 했다.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었고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 몇 문제는 급하게 답을 표기했다. 오후 4시에 모든 시험이 끝났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폭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시험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틀린 것 같은 문제들이 생각나며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고 2개월 후 발표되는 합격자 명단에서 내 번호를 찾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합격자 발표일은 3월 2일이었다. 2달 동안 기다리며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고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 합격자 명단에서 내 번호를 찾는 꿈이었고 때로는 찾지 못해 깨어나기도 했다. 그동안 편의점 일을 계속했고 도서관에서는 다음을 대비해 전공의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합격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더 불안했다. 발표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결과는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고 했고 아직 5시간이 남았다. 잠을 더 자려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고 결국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다. 방 안을 이리저리 걸으며 시간을 보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9시쯤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컴퓨터를 켰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아직 합격자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다. 새로 고침을 반복하며 화면만 바라봤고 10분마다 시간을 확인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10시 정각이 되자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했다. 합격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4523.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몇 초 동안 돌았고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결과가 나타났다. 합격. 두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떴고 잠시 믿기지 않아 다시 확인했다. 수험 번호, 이름, 합격 여부가 모두 일치했다. 정말로 합격한 것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고 목이 메었다. 1년 동안의 고생, 북한을 떠나온 이유, 그리고 다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간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고 스터디 그룹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서로 축하했다. 저녁에 만나 축하 모임을 하기로 약속했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밖에 나가 걸었다. 공원을 지나며 봄바람을 느꼈고 꽃망울이 맺힌 나뭇가지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다. 북한군 병원에서 환자를 포기해야 했던 날들,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온 여정하나원에서의 적응, 그리고 지난 1년의 공부.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 진짜 의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차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저녁에 동료들과 만나 조촐한 식사를 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인턴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살아남았고 목표를 이뤘다.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된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3월 중순 서울 시내 중형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 북한을 떠난 지 2년 반,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는 순간 감격스러웠다. 다시 의사가 되었고 이번에는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병원 규칙과 인턴의 역할을 배웠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각각 석 달씩 로테이션하게 되어 있었다. 첫 배치는 내과였고 지도 전문의는 40대 중반의 여성 의사였다. 그녀는 내가 탈북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 처음 며칠은 주로 관찰하며 한국 병원 시스템을 익혔다. 전자차트 시스템이 낯설었고 각종 의료 장비 사용법도 새로웠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고 환자 한 명에게 쏟아지는 의료 자원이 놀라웠다. 일주일쯤 지나자 환자를 직접 담당하기 시작했다. 첫 환자는 60대 남성이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 문진을 하고 차트를 작성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지도 전문의와 함께 회진을 돌며 치료 계획을 세웠고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을 담당했다. 환자는 친절했고 내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북한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드물었지만 여기서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묻고 치료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야간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밤에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1차 평가를 하고 전문의에게 보고했다. 어느 날 밤 심한 폭통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이 왔고 진찰 결과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었다. 즉시 외과에 연락했고 수술이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23살 병사가 같은 증상으로 죽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약품이 없어 수술을 미뤘지만 여기서는 즉각 치료가 이루어졌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되어 사흘 만에 퇴원했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나갔다. 6월부터는 외과 로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수술실에서 보조로 참여하며 현대 수술 기법을 배웠다. 폭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같은 첨단 기술을 처음 받고 북한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고 내가 배운 해부학 지식이 여전히 유효했다. 수술 후 환자 관리를 담당하며 회복 과정을 지켜봤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9월에는 소아과로 옮겼다.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고 소통 방식이 달랐다. 어린 환자들은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고 보호자와의 대화가 중요했다. 백신 접종 성장 발달, 평가, 그리고 흔한 소아 질환 치료를 배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병동을 밝게 했고 회복 속도가 빨라 의사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석 달은 산부인과였다. 출산을 돕는 경험은 특별했고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산모가 제대로 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임신 초기부터 체계적인 검진이 이루어졌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며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12월 말 인턴 과정이 끝났다.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했다. 다음 단계는 전공의 과정이었고 어느 과를 선택할지 고민했다. 내과와 외과 모두 흥미로웠지만 결국 내과를 선택했다. 환자와 오래 대화하며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내 성향에 맞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다. 새해가 되면 전공의로서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할 것이었다. 2019년 지금 나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북한을 떠난 지 10년, 한국에 정착한 지 9년이 되었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고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주 2회 당직을 선다. 바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2015년에 결혼했고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간호사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줬고 그녀의 따뜻함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지금은 5살 딸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고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환자 중에는 탈북자도 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진료할 때면 특별한 연민이 든다. 같은 길을 걸어왔기에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한다.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하려 애쓰고 있고 탈북자 의료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가끔 북한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군 병원에서 환자를 포기해야 했던 날들, 약품이 부족해 손 쓸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23살 병사가 내 앞에서 숨을 거둔 그날.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고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의사로서의 사명이다. 탈북 과정에서 함께했던 일행들과는 가끔 연락한다. 여자는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키 큰 남자는 부산에서 건설 회사에 다닌다. 안경 쓴 남자는 대학에 진학해 공학을 공부했고 다부진 남자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차렸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끈은 여전히 강하다. 1년에 한 번쯤 모여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누고 그때의 여정을 회상한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도 생각한다. 가족은 없지만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약품 부족과 체제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변화한다면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경험한 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싶다. 저녁에 퇴근하며 병원 로비를 지나간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인다. 이 풍경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다. 밖으로 나와 서울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만끽한다.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 느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도 있고 한국도 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는 진짜 의사로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북한군 병원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지시는 이제 과거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삶이 내가 선택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믿는다.